환율 관련해서 기업이든 뭐 개인이든 할 것 없이 지금 좀 문의가 잦아지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조용합니까? 주로 이제 최근에 많이 물어봤던 유형 자체는 사도 되는 게 아니냐.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되는 게 아니냐. 달러를. 1,200원을 보다가 1,170원, 80원을 보면서 음. 이제는 좀 사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방향에서 문의가 좀 많았는데 네. 금주 들어서 일부 이제 사적인 그런 물음은 이러다가 혹시 1,100원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어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한 1,150원 위에서 계속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환율이 상당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될 거라는 예상들이 주류를 이뤘었는데 네. 그런 예상을 바탕으로 해서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떤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었는데 어허. 환율이 생각했던 레벨보다 더 떨어지니까 이제는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그런 단계로 좀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유 부장님, 지금 우리가 시황에 보면은 이제 다들 이제 달러 약세 합니다만 진정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달러 약세라고 막 정의를 해야 될 정도인가 싶은 게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유로 달러 환율을 보나 달러 인덱스로 보나 달러엔을 보나 메이저 통화들은 최근에 금년 들어서 우리 다 보던 그 레벨이에요. 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위안화가 좀 급해지고 했던 그러면서 우리도 같이 하니까 달러 약세하는데 우선 우리 원화를 제외한 글로벌 달러 약세, 미국 달러가 약세를 보인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 사실 이제 달러가 트럼프가 취임을 한 이후에 좀 부침이 있었습니다. 부침이. 예. 네. 집권한 직후에는 재정 정책, 재정 부양책에 집중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다가 예. 이후에 미국의 성장 동력 약화 뭐 이런 화두를 가지고 약세를 보였다가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무드 자체는 좀 상승 무드였었고요. 특히 이제 금년도 3월 달까지는 전반적으로 달러화가 상승 무드였었습니다. 달러화 인덱스 기준에서 103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 네. 최근에 91.70 그 정도 기록한 다음에 찍어주고. 최근에 한 93.50 근처 왔다 갔다 합니다만 추세 자체는 좀 꺾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달러 강세가. 특히 이제 장기 인베스트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퇴조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화두는 그동안에 사실은 연준이 미국 연준이 20이나 BOJ 다른 나라 중앙은행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긴축적인 스탠스였습니다. 20이나 BOJ가 양적 완화를 유지를 하고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는 환경 하에서 연준은 뭐 물론 지난해 하반기에 조금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긴축 모드로 움직였었고요. 그런 긴축 모드를 좀 완화했던 게 지난해였고 네. 그런데 완전히 게임이 바뀐 부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 미국 연준이 슈퍼 완화적인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더 이상 완화적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분간은 안 보일 정도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의 대부분을 내놓은 상태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책 기조가 적어도 한 3년, 4년 이상 갈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시장에 계속 전해지다 보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달러화 매도 쪽에 관심을 훨씬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CFTC 데이터 발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통화 선물 시장에 달러화 순매매 포지션 잔액을 봐보면 그 중에서 비상업적 거래, 투기적 거래자들의 포지션 잔액이 최근에 사상 최저, 그러니까 달러화 매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 근처에 계속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달러화 약세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고요. 물론 그 이면에 미국의 어떤 재정 내지는 무역 적자, 소위 쌍둥이 적자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화 정책마저도 아래쪽으로 가리키는 환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달러의 약세에 대한 기대 심리는 굉장히 강해져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왜 이렇게 순매수가 많으냐? 그리고 약간 이 심리가 좀 다르다 하는 측면에서 뭐가 불안해서 그럴까요? 국내 시장은 사실은 3월 이후에 가파른 상승을 경험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어떤 내성 내지는 연장 성장에서 달러화가 상당 기간 동안 높은 환율이 유지될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정 팀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수급 상황이 바뀐 부분은 네. 저는 한 6월 정도부터 수급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6월부터. 6월 정도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한 5월까지는 일방적으로 달러와 수요 우위라고 저는 봤었고 사실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환율이 떨어질 때조차도 수급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왜 이렇게 빠지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거꾸로 6월이 지나면서 7월부터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글로벌 달러와 약세를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반영을 못하지라는 부분은 결국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기업들의 어떤 국내 기업들의 기대 심리에 따른 어떤 달러와 매수 그리고 거주자 외야금잔에서 굉장히 잘 보여집니다만 맞아요. 개인 및 기업들이 계속 외화 보유를 확충을 시켜 왔었습니다. 올해만 200억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외화 올해만 예금. 200억 달러가 네. 늘었다. 네네. 외화 예금을 계속 확충을 시켰습니다. 무역 측면에서 보면 전체 무역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기업들의 외화 예금이 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었다는 이야기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어떤 보험 성격이 됐건 환차익에 대한 기대가 됐건 어찌 됐건 달러화 보유를 많이 늘렸고요. 개인 투자가들도 물론 이제 뭐 환율의 변동에 비해서 투자 수익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측면에서 외화를 사서 외화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환차손 자체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찌됐건 예금 잔액만 놓고 봐서는 예금 잔액만 놓고 봐서는 일정 부분은 달러화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꽤 있지 않았나. 결국 이와 같은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전반적인 수급 구조가 바뀐 부분도 뒤늦게 환율이 반영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해외발 달러와 조정의 요인도 좀 뒤늦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3분기 외환 거래 동향을 봐보면은 그 중에서 비거주자들의 NDF 매매 동향을 보면은 비거주자들은 계속 꾸준히 팔아왔습니다. 여기에서는 팔고 여기에서. 있었다. 굉장히 환율 상승이 가팔랐던 2월, 3월부터 팔기 시작을 해서 맞아요. 그게 팔기 아주 시작해서 특이한 현상이죠. 10월까지 거의 빠짐없이 한 달을 제외하고 계속 순매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러면 상당히 벌고 있네요. 뭐 그렇게 단순하게 본다면.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뭐 여기가 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워낙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맞아요. 팔았는 것 자체가 네.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올라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손해냐 떨어진다고 에, 전체적으로 손해냐 그 부분은 차치를 하고 매매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매매 자체만. 전반적으로 달러와 하락 쪽으로 계속 무게 중심을 잡았었는 것 같고요. 그냥 거래자의 입장에서 조금 추정을 해보면은 사실 이제 이머징 통화를 거래하는 트레이더들, 인베스터들은 자기의 바구니 자체가 주로 이제 이머징에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그런데 물론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이머징을 다 팔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보험을 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머징을 매도를 하지만 그 이머징 중에서 덜 나쁠 이머징은 매수를 합니다. 일정 부분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바스켓에서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어떤 위험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리스키한 통화와 상대적으로 덜 리스키할 통화를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브라질 헤알이라든가 이런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 데미지가 클 통화들은 매도를 하고 똑같이 그런 테마가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덜 데미지를 입을 통화는 매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리스크의 밸런스를 가져가려고 그러는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아마도 그런 조치에 일정 부분도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지금 주류 언론들이 얘기하고 우리 국내 언론이 그냥 그대로 끌고다 주는 그걸 갖다 그대로 어느 정도 뭐 인정하고 갑시다. 그럼 바이든이 유리하대요. 그럼 바이든이 유리하고 심지어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먹는 이른바 블루웨이브가 현실화된다. 그게 달러 강입니까 약입니까 두 분 다? 현재 전반적인 생각은 달러 약세 쪽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든의 정책 자체가 현재 트럼프에서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달러 약세를 조장할 것으로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정책이 보다 좀 더 예측 가능 내지는 온건해지지 않을까.
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재정 지출이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재정 적자를 좀 더 확대시키지 않을까라는 부분 두 점에 착안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국 위안화 환율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외환 시장의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요인으로 상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후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글로벌 달러화 약세를 일으키면서 또 원화 약세, 원화 강세, 달러 대 원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예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 선거 전에 생각했던 금융시장의 어떤 인플리케이션과 선거 이후에 나타났던 흐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반전되는 게 일반적이긴 했습니다만 네, 네. 현재까지 주류적으로 네. 생각하는 네. 부분들은 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런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달러와 약세 네. 쪽에 예상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예측하는 건 잘 못해도 사후적으로 설명은 잘하잖아요. 정 센터장님은 그러면 그때 2016년 그때 11월에 트럼프 네. 대통령 당선됐다 하고 나서 네. 주식도 확 뛰고 달러도 확 강으로 갔는데 네. 달러가 그때 왜 강으로 갔다고 보십니까? 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가물가물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선거 전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달러 약세로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저 무역 분쟁 때문에 달러 약세를 선호할 거다 이런 네. 얘기들을 많이 네.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네. 강했었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면은 미국 사회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질 거다. 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달러를 비선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당선이 되면 당선 연설부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당선 연설이 되면서 상대방을 포용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우아했죠 그때. 시장의 분위기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점부터 뭐에 집중을 했느냐?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감세 정책에 그렇죠. 집중을 하고 재정 지출 확대를 단기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달러화가 확 강해졌었죠. 우리 유 부장님께서 그때 한참 그 스파이크 신고 뛸 때 아니에요. 2003년에 1140원. 대한민국에서 1140원에 이 족보를 잠깐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외환위기 이후에 이제 원화가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무역 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해서 원화 강세 압력, 달러 대 원화 환율 하락에 이 압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2년여 동안 1150, 1250 정도의 박스권이 굉장히 길게 유지가 됐었습니다. 네. 사실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인 사실 우리 정부의 그 노력이 있었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충분히 우리 수출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환율이라고 판단을 하고 현재 수준이 좀 비용이 들더라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정부 당국에서 꽤 오래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작용으로 사실 2004년도 10월로 기억하는데요. 1140원, 50원이 무너지면서 가파르게 환율이 하락해서 한때 1000원을 하향 돌파, 900원을 하향 돌파하게 됐었죠. 그 이후에 가속력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갇혀 있으면은 어떤 다른 방호막 때문에 그 흐름이 막혀져 있으면은 그 방호막이 거치는 순간에는 훨씬 더 네, 물고 터이가 강한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게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오버슈팅이죠. 근데 그런 교훈을 삼아서 그래도 좀 저는 굉장히 뭐 환율 관리 잘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시장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구나. 네. 라는 교훈을 굉장히 크게 얻었던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정부의 의지는 그냥 변동성을 완화하는 정도, 네. 그러니까 시장이 패닉에 빠지는 것을 막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그,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기마다 이제 외환 그렇죠. 순매매 동향을 네, 공개해야 한국은행의 되고. 순매매 네. 개입 규모를 공개를 해야 되고요. 지난 주말에 1차적인 액션이 네. 나왔었고요. 네. 선물한 거래 증거금을 갖다가 증거금을 예치하던 걸 폐지를 폐지한 거. 한 부분이 1차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리액션은
뭐 과거에 보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예. 약 한 2%, 3% 정도 리액션했던 적이 있었고 이번에 리액션은 크지 않은 편인데요. 중국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위안화가 뭐 최근에 평균치보다가 저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달러 대 위안화가 내려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위안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할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디까지 보이십니까? 트레이더 관점하고 사실 인베스터 관점은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인베스터는 첫 번째는 호흡 자체가 좀 길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베스터 어닝까지를 생각을 해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네. 인베스터의 관점과 트레이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 관점에서 지금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지만 트레이더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반등할 때마다 파는 게 굉장히 편안해 보입니다. 전반적인 뉴스 자체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쪽으로 인내력을 훨씬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지금 급해져 있는 사람들도 사는 사람보다는 파는 사람이 조금 더 급한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근데 과거에 봐보면은 환율이 이렇게 떨어질 때 거주자 예금 잔액이 안 털립니다. 절대로 안 줄어듭니다. 계속 유지가 됩니다. 반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과거의 경우 그랬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면은 거주자 예금 잔액이 확 매도가 나와서 환율을 밀어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추가적인 어떤 매수 여력은 약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데일리 수급의 배경 자체가 조금 더 달러 공급 쪽으로 쏠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해외적인 요인까지 합쳐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생각했던 레벨보다가 더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트레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가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쳐다보는 시야인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는 앞에 뭐 굳이 그림을 그려서 아 여기가 저점이었네 라고 그림을 그리면 다들 똑같이 볼 수 있는 레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기야. 이제 장기 인베스터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장기적으로 원화가 굉장히 급격한 강세로 쏠리기에는 그렇게 녹록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상흑자 못지않게 예. 투자 자금의 유출 규모가 지속되는 그런 환경들이 있으면서 수급이 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오랫동안 쏠리는 상황들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